공장을 다 지어놨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2023년 베트남 정부 관료의 말입니다. 자신감은 넘쳤고 그럴만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투자됐고 공장은 세워졌으며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떠날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그 확신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공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신규 투자는 다른 나라로 향했고 신기술은 다른 공장에 들어갔으며 성장은 멈춰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한국 기업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기업이 국가를 상대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분노 없이, 항의 없이, 그리고 소리 없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베트남 산업단지가 정전되었다. 이때 모든 다국적 기업이 항의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은 침묵했다. 그 정전으로 인해 수억 원의 손해를 입었을 텐데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것이 내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안다. 그것이 신호였다는 것을. 내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이다.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지난 30년을 아시아에서 보냈다.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내 주된 일은 아시아 국가의 공장을 보고 정책을 읽고 기업이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하는 것이다. 나는 다국적 기업의 CEO들에게 조언했고 정부 관료들과 회의실에 앉았다. 그래서 안다. 기업이 화를 낼 때와 화를 참을 때를.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2023년 7월은 더웠다. 베트남 북부는 폭염이 이어졌고 전력 수요는 예측치를 넘어섰다. 정부는 경고를 보냈다. 산업단지는 후순위라고. 필요하면 공급을 줄이겠다고. 기업들은 불안해했지만 대부분은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나 역시 그랬다. 경고는 늘 있었고 실제로 멈추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 그러나 그날 오후 경보음이 울렸다. 짧고 날카롭고 명확했다. 1초 뒤 불이 꺼졌다. 클린룸의 조명이 사라졌고 생산 라인이 멈췄다. 공조 시스템이 정지했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정이 위험에 빠졌다. 나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공기가 무거웠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반응이 시작됐다. 독일 기업의 관리자는 전화기를 들었다. 목소리가 높았다. 미국 기업은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다. 일본 기업은 정부 담당자에게 항해 서한을 준비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공장이 멈추면 기업은 움직인다. 빠르게, 강하게. 나는 그 장면들을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달랐다. 한국인 관리자들은 전화를 들지 않았다. 고함도 없었고 회의 소집도 없었다. 그들은 조용히 태블릿을 꺼냈다.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정전 시각, 실내 온도, 전압 변화, 공정 중단 구간. 숫자였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다. 분노는 정당했다. 항의는 당연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침묵하는가?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혹시 저 침묵 뒤에 다른 의미가 있나?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다. 저 기업은 뭔가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전력은 6시간 뒤 복구됐다. 정부는 사과했고 언론은 일시적 문제라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불만을 표시했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삼성의 침묵 속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한 가지를 배웠다. 진짜 위험은 소음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강한 기업은 화를 내지 않는다. 대신 기록한다. 계산한다. 그리고 다음을 준비한다. 그날 삼성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그 침묵이 한 나라의 선택지를 바꿀 신호라는 것을. 정전 이틀 뒤
베트남 정부는 공식 발표를 냈다. 일시적 문제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재발 방지라는 약속이 따라왔다. 언론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기업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나 역시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폭염은 예측하기 어렵고 전력망은 완벽할 수 없다. 문제는 해결됐고 일상은 돌아왔다.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 설명이 너무 간단하다고 느꼈다. 30년간 아시아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 정부가 일시적이라고 말할 때 그건 보통 구조적 문제를 감추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전력난은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그건 선택의 결과였다. 누군가 우선순위를 정했고 산업단지는 그 목록에서 밀렸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였다. 나는 몇몇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비공식 자리였고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서 나는 하나의 감정을 읽었다. 확신이었다.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다. 공장은 이미 다 지어졌습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설비도 들어왔고 투자도 완료됐죠.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엔 계산이 들어 있었다. 기업은 떠날 수 없다는 계산. 떠나려면 비용이 너무 크다는 계산. 나는 그 순간 등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저 확신은 위험했다. 내가 중국에서, 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미 투자했으니 못 간다. 공장을 다 지었는데 어디로 가겠나. 그리고 그 나라들에서 나는 봤다. 기업이 떠나는 장면을.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은 착각한다. 공장이 있으면 기업이 못 떠난다고. 콘크리트와 철근이 뿌리처럼 기업을 붙잡는다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기업은 건물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계약, 물류, 인력, 기술. 이 모든 것은 옮길 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리고 진짜 강한 기업은 그 시간을 계산에 넣는다. 당장은 아니어도 5년 뒤, 10년 뒤를 본다. 떠나는 건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나는 그날 저녁 삼성전자의 공장 근처를 지나갔다. 불은 켜져 있었고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정전 당일 한국인 관리자들이 기록했던 숫자들. 그 숫자는 어디로 갔을까? 누가 읽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있을까? 베트남 정부는 확신했다. 기업은 떠날 수 없다고.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다. 중요한 건 떠날 수 있는가가 아니었다. 다음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인가였다. 공장은 이미 지어졌다. 맞다. 그러나 다음 공장은, 다음 라인은, 다음 기술은, 기업은 과거를 버리지 않는다. 다만 미래를 다르게 그릴 뿐이다. 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었다. 특히 삼성은 일본처럼 원칙에 집착하지도 미국처럼 즉각 반응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기다린다. 지켜본다. 그리고 숫자가 쌓이면 그때 움직인다. 나는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느리고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혹시 그게 전략은 아닐까? 감정 대신 데이터로, 항해 대신 준비로 움직이는. 며칠 뒤 나는 한 보고서를 받았다. 글로벌 투자 분석 자료였다. 그 안에 베트남 전력 안정성 평가가 들어있었다. 점수는 떨어져 있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그 점수 변화 옆에 짧은 코멘트가 있었다. 정책 신뢰도 재검토 필요. 나는 그 문장을 보면서 깨달았다.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베트남은 확신했다. 그러나 기업은 발이 달린 존재다. 그리고 그 발은 지금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2024년 초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었다. 15%. OECD 기준에 맞춘 조치였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른 결정이었다. 발표문은 정중했고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국제 규범을 존중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표면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었다. 세율 자체도 높지 않았다. 나는 처음 그 발표를 읽으면서 생각했다. 이 정도면 기업들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그러나 나는 곧 깨달았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의미는 컸다는 것을. 문제는 세율이 아니었다. 문제는 약속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었다.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세제 혜택으로 기업을 유치했다. 10년간 면세라는 약속이 있었고 기업들은 그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조정됐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약속은 약속이다. 바뀔 수 있다는 걸 안 순간 신뢰의 성격이 달라진다. 나는 그 발표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떠올렸다. 세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신호의 문제다. 정부가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신호. 오늘 세율을 바꾸면 내일은 전기료를 바꿀 수 있다. 모레는 토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은 이 가능성을 계산에 넣는다. 그리고 계산이 바뀌면 투자도 바뀐다. 나는 삼성전자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런 경우 보통 기업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항의하거나 협상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하거나 정부와 물밑 접촉을 시도하거나. 나는 삼성도 그럴 거라고 예상했다. 조용히 움직이더라도 뭔가 신호를 보낼 거라고. 그러나 삼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없었고 공식 성명도 없었다. 항의도 없었고 협상 요청도 없었다. 침묵이었다. 완벽한 침묵. 나는 그게 이상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면 최소한 입장 정도는 밝히는 게 정상이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2주 뒤 단 한 줄의 문장이 나왔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내부 보고서에서였다. 외부로 공개된 건 아니었지만 업계에는 퍼졌다. 정책 변화를 존중하며 공급망 리스크 분산 방안을 검토 중.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고 협박도 없었다. 단지 사실만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건 항의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종류의 경고. 삼성은 화내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다만 말했다. 우리는 준비한다고. 대안을 찾는다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당신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도 존중하라. 나는 그날 삼성이라는 기업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 항의로 압박하지도 않는다. 대신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한다. 그리고 그 준비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규칙을 어기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존중한다. 다만 그 정책 속에서 자신들의 선택권을 행사할 뿐이다. 나는 오랫동안 기업과 국가의 관계를 봐왔다. 보통은 힘의 게임이다. 기업이 협박하거나 국가가 압박하거나. 그러나 이건 달랐다. 삼성은 협박하지 않았다. 단지 계산을 바꿨을 뿐이다. 리스크 분산이라는 단어.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다.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투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새 라인은 다른 곳에 짓는다. 신기술은 다른 나라와 나눈다. 베트남 정부는 세율을 조정했다. 합리적이었고 정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를 놓쳤다. 기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투자한다는 것을. 이미 지은 공장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지을 공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삼성은 지금 그 미래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참을 생각했다. 이건 한 기업의 대응이 아니었다. 시스템의 작동이었다. 삼성은 개인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회장이 화를 내서 결정하지 않는다. 숫자가 쌓이고 보고서가 올라가고 회의가 열리고 시나리오가 검토된다. 그리고 그 과정 끝에 나온 결론은 감정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그건 조직 전체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강자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선택지를 바꾸는 것이다.
경고는 언제나 조용하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경고는 협박처럼 들리지 않는 경고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다. 언론 보도도 없었고 공식 발표도 없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갔고 트럭은 여전히 드나들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숫자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서의 문구에 있다는 것을. 나는 몇 주 동안 삼성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정확히는 움직임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내부 공급망 보고서에서 작년과 올해의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단어들이 바뀌어 있었다. 확대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분산이 들어왔다. 집중이 유연성으로 바뀌었다. 장기가 단계별로 조정됐다. 미묘했다. 그러나 분명했다. 나는 물류 데이터도 들여다봤다. 삼성과 거래하는 협력사들의 선적 계획표였다. 그 안에서 나는 새로운 코드를 발견했다. 목적지 코드. 작년까지 없던 국가 약자들이 추가돼 있었다. 인도, 멕시코, 폴란드. 아직 물량은 많지 않았다. 시범 규모였다. 그러나 코드가 생겼다는 건 중요했다. 시스템에 입력됐다는 건 검토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검토가 끝났다는 건 실행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는 뜻이었다. 조달 비중도 달라지고 있었다. 베트남산 부품의 비율이 미세하게 줄었다. 1%, 2%. 작은 숫자였다. 통계 오차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기업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삼성 같은 대기업은. 그들은 천천히 시작한다. 소수점 아래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방향이 정해지면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나는 이 패턴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었다. 2010년대 초반 중국이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노동법을 강화했다. 합리적인 조치였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처음엔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곧 적응했다. 공장은 그대로 돌아갔다. 모두가 안심했다. 그러나 5년 뒤 숫자가 말해줬다. 신규 투자가 줄었다는 것을. 새 공장은 베트남에, 인도에, 멕시코에 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정치 불안이 이어졌고 쿠데타가 발생했다. 외국 기업들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떠나지 않았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정부는 안도했다. 그러나 3년 뒤 투자 순위가 바뀌었다. 태국은 더 이상 1순위가 아니었다. 2순위, 3순위로 밀렸다. 공장은 남아 있었지만 성장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멕시코도 그랬다. 세제 개편이 있었고 관세 정책이 바뀌었다. 기업들은 항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공장을 다른 나라에 지었다. 멕시코 공장은 유지됐다. 그러나 확장은 멈췄다. 신기술은 다른 곳으로 갔다. 10년 뒤 멕시코는 깨달았다. 자신들이 성장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나는 지금 베트남에서 똑같은 징후를 보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떠나지 않았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고용도 유지됐다. 그러나 방향은 바뀌고 있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베트남 정부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들려오는 말들이 있었다. 혹시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라는 질문이 회의실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삼성이 정말 대안을 찾고 있을까라는 우려가 보고서에 등장했다.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균열은 시작됐다. 나는 한 고위 관료를 만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삼성이 진짜로 투자를 줄일까요? 나는 대답했다. 줄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늘리지 않을 뿐이죠. 그는 안도하는 듯 보였다. 나는 덧붙였다. 그게 더 위험합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기업은 철수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성장의 속도로 메시지를 보낸다. 떠나는 게 아니라 오지 않는 것이다. 새 라인이 다른 나라에 들어서고 신기술이 다른 공장에 적용되고 미래 투자가 다른 시장으로 향할 때 그때 국가는 깨닫는다. 자신들이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생각했다. 삼성은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항의도 없었고 협박도 없었다. 단지 보고서의 문구만 바뀌었을 뿐이다. 물류 코드 몇 개가 추가됐을 뿐이다. 조달 비중이 소수점 아래에서 조정됐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을.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그리고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삼성의 공장은 여전히 불을 밝혔고 라인은 계속 돌아갔다. 트럭이 들어왔고 제품이 나갔다. 출퇴근 시간이면 수천 명의 노동자가 공장 문을 드나들었다. 일상이었다. 평범한 일상.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일상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계산이 들어갔는지를. 리스크 분산을 결정한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보통 명확하다. 비용 절감이다.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고 계약을 재검토하고 투자를 동결한다.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 주주들도 이해한다. 나는 수십 번 그런 장면을 봤다. 기업이 방향을 틀 때 희생은 항상 현장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삼성은 달랐다. 정전 이후, 세제 변화 이후, 공급망 보고서가 바뀐 이후에도 공장 내부에선 대량 해고가 없었다. 라인 축소도 없었다. 협력사 계약이 갑자기 파기되지도 않았다. 나는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 조정하지 않는가? 왜 효율화하지 않는가? 그러다 깨달았다. 이게 전략이라는 것을. 나는 한 한국인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비공식 자리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람은 흔들지 말라고. 나는 물었다. 리스크 분산을 결정했으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지금 흔들면 다 무너집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삼성은 베트남을 떠나려는 게 아니었다. 비중을 조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조정은 기존 시스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노동자를 버린 기업은 다음 국가에서도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을. 협력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은 계약을 즉시 재협상하지 않았다. 물량을 갑자기 줄이지도 않았다. 대신 새로운 협력사를 다른 국가에서 찾기 시작했다. 기존 파트너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 더 복잡했고 더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더 안전했다. 누구도 갑작스럽게 상처받지 않았다. 나는 이 선택들을 보면서 놀랐다. 이건 단기 효율이 아니었다. 장기 신뢰였다. 삼성은 지금 당장의 비용을 줄이는 대신 10년 뒤의 평판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평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다. 공장 안에서도 변화는 있었다. 신규 채용은 줄었다. 설비 확장 계획은 보류됐다. 연구개발 인력은 일부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모든 조정은 조용히 진행됐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이루어졌다. 라인은 여전히 돌아갔다. 급여는 제때 나왔다. 일상은 유지됐다. 나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알고 있었다. CFO는 비용 절감을 요구했을 것이다. 주주들은 효율을 원했을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수익성 개선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그 압박 속에서도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기 수익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위기 속에서 보여준 선택이 다음 국가의 신뢰를 만든다는 것을. 베트남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여전히 출근했고 일했고 퇴근했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호받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리고 이 업계의 다른 전문가들도 알기 시작했다. 나는 한 투자 보고서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전략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가 아니다. 기업 책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문장이 나를 흔들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교과서를 쓰고 있었다.
위기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공장의 불빛이 보였다. 여전히 밝았고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수천 명이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일상이 얼마나 값비싼 선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삼성이 효율 대신 신뢰를, 숫자 대신 사람을, 단기 이익 대신 장기 평판을 선택했다는 것을.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강한 기업이 하는 방식이구나. 위기 속에서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구나. 기적은 소리 없이 온다. 그리고 그 기적은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몇 달이 지났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다. 삼성의 공장은 돌아갔고 베트남 경제는 성장했다. 정부는 정책을 방어했고 언론은 안정을 보도했다. 그러나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투자 문의가 줄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베트남을 검토하던 기업들이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다. 세제 혜택이 얼마나 보장되나요? 정책 변경 가능성은요?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요? 예전엔 나오지 않던 질문들이었다. 투자자들은 조건이 아니라 신뢰를 물어보고 있었다. 나는 정부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비공식 채널이었고 조심스러운 언급들이었다. 혹시 우리가 너무 강하게 나간 건 아닐까? 삼성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회의실에서 나오는 말들이었다.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톤이 달라지고 있었다. 신뢰라는 단어가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 고위 관료는 내게 물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설명했다. 정책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즉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핵심이었다. 베트남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 기준이었고 전력 배분은 국가 전체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약속의 성격이 바뀐 것이었다. 오늘 세율을 조정했다면 내일 다른 조건도 바뀔 수 있다. 그 가능성이 계산에 들어가는 순간 투자 결정이 달라진다. 삼성은 여전히 침묵했다. 공개 성명도 없었고 압박도 없었다.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계약은 지켰고 노동자는 보호했고 생산은 이어갔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용히 다음을 준비했다. 신규 투자는 다른 곳으로, 신기술은 다른 공장으로, 미래 계획은 다른 지도 위로. 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를 깨달았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은 베트남을 벌주려는 게 아니었다. 단지 자신들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관리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했다. 베트남도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들은 국가 전체를 생각했고 국제 규범을 따랐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하나를 과소평가했다. 기업의 선택권을.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를. 나는 한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들었다. 아시아 투자 환경에 관한 세션이었다. 발표자는 베트남을 언급했다.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평가였다. 그러나 그 문장 뒤에 단서가 붙었다. 다만 정책 예측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무게는 컸다. 시장은 냉정하다.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숫자에 반응한다. 신뢰에 반응한다. 예측 가능성에 반응한다. 베트남은 여전히 좋은 투자처였다. 그러나 최고에서 좋은으로 내려왔다. 그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컸다. 다음 대형 투자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검토된다는 뜻이었다. 삼성의 태도는 끝까지 일관됐다. 항의하지 않았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협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보여줬다. 기업은 어떻게 원칙을 지키는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시험대에 오른 건 기업이 아니라 국가였다는 것을. 삼성은 시험받은 게 아니었다. 삼성은 기준을 제시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한다는 기준을.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국가들이 평가받기 시작했다. 정책은 하루 만에 바꿀 수 있다.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그렇지 않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회복하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삼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것을 갈랐다. 나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었다. 원칙의 문제였다. 삼성이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원칙이 한 국가의 정책을 시험대에 올렸다. 신뢰가 국가를 시험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삼성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세계는 듣고 있었다.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시장은 반응했다. 투자 보고서에 변화가 감지됐고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들이 읽어낸 건 철수도 아니었고 징벌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정교한 무언가였다. 런던의 한 투자은행은 보고서를 발행했다. 제목은 신뢰 리스크 프리미엄의 부상이었다. 그 안에서 삼성의 베트남 사례가 언급됐다. 기업은 더 이상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처를 결정하지 않는다. 정책 신뢰도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컸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다. 뉴욕의 애널리스트는 더 직설적이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성장을 다른 곳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21세기 기업의 보복 방식이다. 소송도 아니고 철수도 아니고 단지 미래를 재배치하는 것. 그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전율했다. 그들은 정확히 읽어냈다. 싱가포르의 한 연구소는 한 걸음 더 나갔다. 베트남과 다른 국가들을 비교하는 보고서를 냈다. 같은 시기, 인도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멕시코는 니어쇼어링 정책을 강화했다. 폴란드는 에너지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기 계약을 제시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강조했다. 예측 가능성, 약속의 지속성, 정책의 일관성. 시장은 이 변화를 즉시 읽었다. 베트남으로 가던 문의 전화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세제 혜택이 얼마나 보장됩니까? 라는 질문이 정책 변경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로 바뀌었다. 기업들은 더 이상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곳을 찾지 않았다. 가장 예측 가능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이 변화가 놀라웠다. 10년 전만 해도 기업들은 세율과 인센티브만 계산했다. 토지는 얼마나 싸고 노동력은 얼마나 풍부하고 혜택은 얼마나 큰가.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 혜택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정부는 약속을 지키는가, 정책은 일관적인가. 삼성의 선택이 이 질문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렸다. 베트남과 삼성의 사례는 교과서가 됐다. 비즈니스 스쿨에서 토론됐고 정책 세미나에서 분석됐다. 한쪽은 국가가 정책 주권을 행사한 정당한 사례로 읽혔다. 다른 쪽은 기업이 신뢰 리스크를 관리한 모범 사례로 해석됐다. 두 관점 모두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했다. 투자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나는 한 국제 포럼에 참석했다. 각국 투자청 관계자들이 모였다. 주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전략이었다. 그런데 토론의 초점이 달라졌다. 예전엔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정책 신뢰도를 높일 것인가였다. 한 참석자는 말했다. 우리는 삼성 마이너스 베트남 사례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기업을 붙잡는 건 혜택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삼성은 여전히 설명하지 않았다.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말했다. 베트남 공장은 유지했다. 노동자는 보호했다. 계약은 지켰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도 공장을 확장했고 멕시코 투자를 발표했고 폴란드와 협의를 시작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했다. 그 답을 국제사회는 정확히 읽었다.
삼성은 복수하지 않는다. 다만 리스크를 분산할 뿐이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경영이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마다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의 방식이 새로운 표준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를 깨달았다. 차이는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베트남의 세율이 특별히 높았던 것도 아니고 전력난이 유난히 심각했던 것도 아니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그러나 차이는 신뢰였다.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가, 기업을 어떻게 대하는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삼성이 베트남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는 당신의 정책을 존중한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도 존중하라. 그리고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더 컸다. 신뢰는 조건이 된다. 예측 가능성은 투자 결정의 핵심이 된다. 시장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에는 반응한다. 베트남은 합리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시장은 그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계산에 넣기 시작했다. 삼성은 항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은 그들의 조용한 재배치를 읽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전 세계로 퍼졌다. 나는 그날 밤 생각했다. 이건 한 기업과 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21세기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 서 있었다. 설명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단지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세계는 그 선택을 정확히 읽었다. 그리고 교훈을 남겼다. 2년이 지났다. 베트남의 삼성 공장은 여전히 서 있다. 불은 밝고 라인은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출근한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안다. 모든 게 바뀌었다는 것을. 공장은 남았지만 확장은 멈췄다. 노동자는 유지됐지만 신규 채용은 줄었다. 협력사 계약은 이어졌지만 새 파트너는 다른 나라에 생겼다. 이것이 21세기 기업의 답변 방식이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을 다르게 그린다. 나는 삼성이 남긴 것들을 본다.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유지됐다. 지역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충격은 없었다. 이것은 책임이었다. 기업이 위기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 삼성은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 떠나면서도 버리지 않는 방법을 보여줬다. 동시에 나는 삼성이 바꾼 것들도 본다. 인도의 새 공장에 최신 기술이 들어갔다. 멕시코 라인에 차세대 제품이 배치됐다. 폴란드에서 연구개발센터가 가동됐다. 베트남에 있던 미래가 지금 다른 곳에 펼쳐지고 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국제사회는 이 방식을 주목했다. 한국 기업의 위기 대응 모델로. 감정적 철수도 아니고 무조건적 잔류도 아닌 그 중간의 정교한 균형. 책임은 지키되 리스크는 분산하고 약속은 유지하되 미래는 재설계하는. 나는 수십 개의 보고서에서 이 방식이 분석되는 걸 봤다. 삼성 모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투자 결정의 기준이 바뀌었다. 예전에 기업들은 물었다. 세금은 얼마나 싸냐? 토지는 얼마나 싸냐? 노동력은 얼마나 싸냐? 이제는 다르게 묻는다. 정책은 얼마나 안정적이냐?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냐? 10년 뒤에도 같은 조건이냐? 베트남의 사례는 전 세계 정부의 경고가 됐다. 기업을 유치하는 건 쉽다. 혜택을 주면 된다. 그러나 유지하는 건 다르다. 신뢰가 필요하다. 일관성이 필요하다.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삼성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옳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베트남이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다음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뿐이다. 인도에 50억 달러, 멕시코에 30억 달러, 폴란드에 20억 달러. 숫자가 말했다.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질문에 도달했다. 한국 기업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왜 분노하지 않고, 왜 항의하지 않고, 왜 조용히 준비하는가? 그리고 답을 찾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이다. 작은 나라에서 살아남는 법을.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는 것을,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이긴다는 것을. 삼성은 베트남에 복수하지 않았다. 대신 세 개의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우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국가들이 답하기 시작했다. 정책 안정성을 약속하고 계약 이행을 보장하고 장기 파트너십을 제안하면서. 나는 30년 넘게 글로벌 기업을 분석했다. 수많은 투자와 철수를 봤다. 기업과 국가가 충돌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했다. 그러나 삼성-베트남 사례는 달랐다. 이건 충돌이 아니었다. 교훈이었다. 삼성이 보여준 건 단순히 리스크 관리 기술이 아니었다. 기업이 어떻게 품격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지키는지에 대한 사례였다. 화내지 않으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법. 떠나지 않으면서 방향을 바꾸는 법. 벌하지 않으면서 교훈을 남기는 법. 나는 이제 확신한다. 한국 기업이 강한 이유는 기술이나 자본 때문이 아니다. 절제된 계산 때문이다. 그들은 감정을 숫자로 바꿀 줄 안다. 분노를 전략으로 전환할 줄 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복수 대신 미래를 선택할 줄 안다. 베트남에 남은 건 공장만이 아니다. 교훈이 남았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회복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는 교훈. 기업은 떠나지 않아도 성장을 멈출 수 있다는 교훈. 그리고 가장 강한 메시지는 소리 없이 전달된다는 교훈. 세계에 남은 건 질문이다. 국가는 기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혜택으로 유혹할 것인가? 신뢰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단기 이익을 취할 것인가?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가? 삼성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선택을 보여줬을 뿐이다. 나는 오늘도 삼성의 베트남 공장을 지나친다. 불빛은 여전히 밝다. 라인은 여전히 돌아간다. 그러나 나는 안다. 저 불빛이 의미하는 바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을.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한국식 답변이라는 것을. 강한 선택은 항상 조용하다. 삼성은 떠나지 않았다. 다만 방향을 다시 그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방향이 세계에 남긴 건 공장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당신은 우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40년 가까이 글로벌 기업을 분석해왔다.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조건과 혜택을 놓고 협상하는 장면을 봐왔다. 때로는 기업이 이겼고, 때로는 국가가 이겼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양쪽 모두 상처를 남겼다. 삼성-베트남 사례는 달랐다. 승자도 없었고 패자도 없었다. 다만 교훈만 남았다. 그리고 그 교훈은 내가 지난 수십 년간 배운 것보다 더 명확했다. 기업은 세금보다 전기를, 전기보다 행정을, 행정보다 신뢰를 먼저 본다. 혜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계산이 달라진다. 삼성전자는 이 원칙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다. 협박하지도 않았다. 다만 다음 선택을 통해 답했다. 그리고 그 답은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한국 기업이 강한 이유는 분노가 아니라 절제된 계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감정을 시스템으로 바꿀 줄 안다. 그리고 복수 대신 미래를 선택할 줄 안다. 삼성이 세계에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당신은 우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